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 뉴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를 깊이 내다보는 코너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인데요. 정치의 보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잠깐만 딴 걸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새로운 소식이 막 쏟아져 나와서 금세 구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일단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 준비했는데요. 달력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9일 월요일 오늘이죠.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11일 수요일에 발의하고 다음 날인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서 토요일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급박하게 또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번 주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저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퍼펙트 스톰이 저에게 왔다. 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이고 참 어렵네요. 네. 일단 태풍, 퍼펙트 스톰, 돌풍이 다가오고 있다 했는데 먼저 그런 재난이 다가올 때는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게 참 궁금한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심,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표결 무산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탄핵안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는 결코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가 불성립됨으로써 탄핵안이 결국 무산되는 과정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탄핵안을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을 쓴 건데 끝나고 나서 보니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 108명끼리도 서로를 못 믿은 거 아니겠어요. 네. 당론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쓸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약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몰려올 이 퍼펙트 스톰에 관련해서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내부에서도 대단히 위기감이 최고조로 상승돼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1인 1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어서 자발적인 투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급한 불은 이미 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불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목요일, 토요일 일정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108석이라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차이로 이 탄핵 막을 수 있는 딱 그 숫자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탄핵안이 계속 발의될 경우에 그런 표변동이 있겠느냐. 네. 그것은 저희 손을 떠난 얘기라고 봐요. 일단 윤 대통령 관련한 일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안 추진될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수사를 통해 보도를 통해 나오는 것을 접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는 과정이 하나 더 필요했다면 네.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직접 이 계엄 상황을 목도하고 국회 등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셨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란죄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그대로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몰랐던 사실들이 이제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음. 그 사이에 그럼 민심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 네. 또
저희 당 의원들도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네. 이 변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민심의 변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민심의 변화가 있을 테고 또 그 민심에 따라서 국회의원 지금 의원들 개개인들의 결정 또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 지도부에서는 그러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지금 감지가 돼요. 일단 탄핵 관련해서 이탈표 한두 표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번 주에 만약에 토요일에 2차 탄핵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처럼 투표를 모두 안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여론이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그렇죠. 그걸 2번 이상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의원 개개인의 부담도 클 겁니다. 네. 투표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결국 낙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투표를 참여하게 된다고 볼 때는 말씀하신 이탈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8표를 넘어가느냐.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안정을 위한 담화문 발표,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수습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다 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야당에서는 특히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과연 누가 위임한 이 권한을 받는 것이냐. 만약에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이거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 근거는 없죠. 네. 일단 우리나라 이 헌법, 이 법 체계상 대통령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권리 또는 사고로 인해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전자의 예로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당에 일임을 한다. 총리가 책임 총리처럼 모든 국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을 한다. 네. 이 얘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내가 직무 안 한다.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권 또는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 방법 외에는 국민적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탄핵 과정에 대해서 그것만은 피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 중에 아직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 소추안 표결을 불성립으로 만든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급한 불이었다. 그리고 어제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위임받은 권한, 이것조차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얼마만큼 국민의힘 여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지 어려운 상황인지 좀 알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요. 어제 그 담화문을 발표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물론 주 1회 원래 주례 회동을 해서 또는 자주 만나겠다라는 거는 좋습니다.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이제 앞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지,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궁여지책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정권을 그 합의에 의해서 그 안에서 생각하더라도 결국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죠. 당대표는 국정에 관여할 만한 근거가 없죠. 그래서 당과 잘 상의를 한다. 주체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주일에 만난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상의를 잘해서 국정을 비상하게 이어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충분히 답을 못 드린 걸로 저희도 음. 인정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면 이선 후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조기 퇴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조기가 과연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는 어떠한 방식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그 두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이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나서 여당 내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대표 혼자 가는 거 아니냐. 중진들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아직 내부에서는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불성립된 것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고 그 담화를 발표한 것이 어제 오전이니까 뭐 한 12시간 정도 네. 뭐 그 사이에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낮 동안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 당내 의원분들 역할이 큰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긴 예. 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빨리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걸 우선하다 보니 아마 당내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일방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 대표가 나설 권한은 물론 없다. 총리가 나서는 거고 예. 당이 나서는 거다라고 또 이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모양새를 보면 한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건 2차 내란 행위다. 좀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가긴 했지만 2차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야당에서야 내란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쓴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어를 만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 행위가 되겠습니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렇죠. 또 이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저희가 투표 불성립의 방법을 쓰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 시간 지나갈수록 더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국내 정세야 이 총리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다 치지만 이 국가의 원수가 이 발휘해야 될 권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특히 네. 외교 관계. 예. 어제 한덕수 총리도 그 부분을 먼저 담화문에 담았더라고요. 외교부를 주도적으로 좀 앞세우겠다. 근데 외교 문제는 또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격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 필수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원수가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만나거나 소통을 하기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단 당분간은 정상 외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는 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상이 총리 또는 외교부 장관 타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럼 외교 협상 자체 이 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총리끼리 한다든지 장관끼리 한다든지 이렇게 격화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이 이제 한 2달 안으로 다가왔는데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미국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센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물론 대통령은 지금 요거 뭐 그렇어요. 지금 이선을 물러났기 때문에 무슨 의도일까요?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물론 국정 안정을 위한 얘기가 될 테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 총리와 한 대표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금의 이 혼란 상황 수습에 네. 본인들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빠지고 무슨 국정 수습을 하느냐 아마 이런 입장일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뭐 거국 내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결정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좀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대통령이 일단 대국민 담화에서 2선으로 물러나겠다 얘기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실질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공개적으로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보도를 통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면직을 대통령이 재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사권을 계속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행위 행위임에는 맞지만 네. 뭐 적극적으로 누굴 임명한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만두겠다는 장관에 대해서 그것을 허하는 과정 그것을 총리가 대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지금 이선 후퇴 그리고 총리 대행 당과 상의 이 부분이 이 설득이 막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 떨어지죠, 부분입니다. 거기서. 바로 네. 이 부분. 그래서 이 사태가 절대로 길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또 요구 나오는 것이 그럼 언제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과연 이 딜레마가 언제까지 갈 거냐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게 해결되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가 빨리 정해져야 될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6개월 얘기도 나오고 더 빨라야 된다. 아니다. 최대한 1년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당내 논의가 오늘 오후부터 중진 의원들도 모여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법도 방법이지만 시기가 제일 함께 논의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도 사실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개월수를 뭐 숫자를 내서 언제까지 뭐 날짜를 정해서 그런 것도 참 기준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주관적일 뿐더러 그 상황이 왔다는 것을 누가 그걸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야당 또 많은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퇴진 절차이니 네. 이것이 헌법적 절차니까 왜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문헌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왜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쓰겠냐고 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혼란상들, 헌법재판소 주변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전쟁터 수준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연속됐고 그 탄핵 그 판결이 결정이 난 그날 선고되는 3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물리적인 뭐 여러 가지 사태도 예상을 했었고 그 혼란 과정이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 그것만은 피하자 이런 차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금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퇴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퇴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야권의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수습의 시간이 생기고 쉽게 말해서 정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또 그런 셈법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죠. 특히 아마 지금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한 말씀을 하시고 네. 싶을 거예요. 네. 이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선거법 재판은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면은 대법원 네. 최종 판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한 5개월 네. 정도 남았고 딱 기간이 맞물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저희 당 지도부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네. 봅니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네. 그런데 꼭 거기에만 집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략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서 탄핵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혼란이 또 반복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네. 저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오늘 이 오전이죠. 점심 직전에 이 중진급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합니다. 4선 이상 중진급. 여기서는 뭔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지금 흩어져 있는 당내 여론을 좀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글쎄요. 일단 4선 이상 의원들 모이면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지금 네.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중심돼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가미된다는 뜻이고 네. 이 한동훈 대표의 방안을 포섭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또 새롭게 이 수습 방안을 뭔가 좀 바꾸고 더 보강해서 네.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중진들께서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 한동훈 대표가 잘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큰 조력자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전히 한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중진 의원들도? 일단 한 대표가 지난 7월에 당대표로 당선돼서 당무를 이끌어오는 과정이 이제 넉 달, 5달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중진들 특히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분들, 소위 친윤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분들과의 소통 과정이 매끄러웠느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중진들이 실제적으로도 친윤 의원들이 많다라는 평가가 맞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윤 대통령과 먼저 인연을 맺고 그렇죠. 정치를 쭉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 입장이 옳으냐 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보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급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요. 예. 지금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했을 때 그 상태랑 지금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까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뭐 지도부를 빨리 바꿔서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둥, 또 한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둥, 자꾸만 내부 분열 시도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어제였죠.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이제 직시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소감이 바라보시면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제가 참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네. 거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변인님 자주 뵈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좀 무게 있게 무겁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또 처음 보네요. 자, 이번 주 미리 보기 정치예보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